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눈물 없는 저라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눈물 흘리는 것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제법 특별한 일이라 너무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털어놓고 싶네요. 저는 소위 공대생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죠. 제 딴에는 제법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말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여자들에게도 다 차였죠. 언젠가는 그런 저를 보드담아 줄 멋진 여성을 만날 거라 생각하며 아쉬워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취업을 좋은 곳에 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취업은 생각대로 잘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가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조금만 정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된다면 그만큼 좋은 사람도 만날 거라고 생각했죠. 한마디로 잘난 체에 도취되어 제 잘난 맛에 사는 애송이였습니다. 그런 제게 한 친구가 너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봐야 해 라며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쪽 길을 가려고 준비 중인 여성이었죠. 교수를 하기 위해 박사 학위를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일단 만나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또 괜찮으면 인연이 될 테니까요. 친구는 소개를 받기로 한 날까지 전화를 해 연지가 진짜 나가서 잘해라. 내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야. 그분한테 너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해서. 아마 안 될 거야. 그 여자분이 너 같은 놈을 왜 좋다고 하겠니? 그래도 매너 지키고 잘해. 혹시나, 진짜 혹시나 잘 되면 그때는 알지? 술 사라. 라며 당부에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정도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높아진 기대는 더 높아지더군요.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2층에 있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는데 계단을 오르면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괜히 혼자서 그러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태연한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전에도 그러다 실망한 적이 있었기에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을 더 다잡았죠. 딸랑하며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니 한 여자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구나 하고요. 오밀조밀한 이복구비에 단정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모습도 멋져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물을 쏟은 것부터 이미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죠. 우왕좌왕하는 제게 그분은 굉장히 냉철하다고 들었는데 아니시네요. 아니면 제가 심리학 박사과정이라 들킬까봐 그러세요? 평소에 감추시는 게 많으신가 봐요. 라며 웃는데 그 미소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에 저기 그게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당황스럽네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놀랐나 봐요. 라며 냅킨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예쁜 얼굴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웃으시더니 저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아름답다니. 감사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지그시 보면서 연직씨, 제가 듣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귀여우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의 그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추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 라고요. 그냥 그분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뭐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게 그분은 종교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그날까지 이 한 몸 바쳐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부모님께서 학비며 생활비는 다 충당해 주셨지만 기타 등등을 제가 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는 것조차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분께서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고 저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봤자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교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 후 모시러 가고는 식사하고 가끔 영화도 보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뿐이었죠. 너무 늦게 끝나실 때가 많아 그냥 집으로 바로 모셔다 드릴 때가 더 많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의 그런 변화에 놀라워 하더군요. 천연직, 너가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진짜 말이 되냐? 너가 냉정하게 말로 상처 준 여자들이 다 비웃겠다. 이런 놈 뭐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학생들 많았잖아. 라는 말도 들었으니까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도 제가 연애를 한다는 말에 모두가 비웃으셨습니다. 연직 씨가 연애를 해요? 정말? 이라면서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이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저는 소중한 존재인 게 맞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 게 맞는 달라진 게 없는 저였습니다.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제 스스로가 더 좋게 느껴진다는 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저를 제가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전에는 멜로디나 악기 연주를 위주로 음악을 들었다면 어느새 가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두 편씩 시도 읽기도 했고요. 전에는 다른 사람의 감상에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헤아리거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저를 주변에서도 더 찾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 능률도 더 오르기도 했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닌데 혼자만 잘난 척하며 스스로에게 취해있던 제 과거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죠. 그분을 따라 봉사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변화에 저도 제가 더 좋아졌지만 그분도 좋아하셨습니다. 연직 씨가 말하던 과거의 연직 씨는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그렇게 냉정했다니 라며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분의 말들은 다 노랫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이 정도면 중증이다 싶을 정도로요. 다 좋았습니다. 그분이 공부하시는 그 분야도, 그분이 사는 동네도, 그분이 좋아하던 자판기 커피도 다 좋았습니다. 수수하면서도 단정한 그 옷차림, 침착한 목소리도 그분의 매력이었죠. 무엇보다 향수를 쓰지 않으면서도 향기로운 그분이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에게 도대체 어떤 아이이기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라며 그분에 대해 묻기도 하셨습니다. 심리학 전공이라 저에게 뭔가를 한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게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연스레 바뀐 거니까요. 외모에 반해 제가 맹목적으로 한 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단지 환상만은 아닐 겁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분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하는 줄도 모르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노력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변한 저를 좋아해주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죠.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 취득이 확정이 된 날, 저는 그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얇은 링 반지를 가지고 와서 청혼해달라는 그분의 말을 기억했다가 차에 앉아서 반지를 내밀며 청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그러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부모님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살겠어?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지.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라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그렇게 그분과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청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결혼 준비하다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뭐든 둘 다 좋아했고 뭐든 같이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반반 결혼을 주장하는 시대에 집은 남자가 해야지 라는 말이 우습게 느껴지겠지만 저와 아내는 그런 구분 없이 저희가 가진 선에서 소박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고 자라며 당연히 제 몫이라고 여겼는데 아내는 그간 우리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끼리 시작해야죠. 라면서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투룸형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출강하게 된 학교와 제 회사의 중간 지점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집안일도 잘 나눠서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 해도 되는데 나눠서 해주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소박한 아내의 모습에 처음부터 잘 대해 주셨습니다. 처갓집의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꼭 닮으셔서 다정하셨고요. 양가 어른들 모두 저희만 행복하다면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열심히 육아를 했습니다. 유난히 엄마를 따르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을 보고 모범적이라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그 흔한 고부 갈등, 장서 갈등도 없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보냈을 뿐인데 저희가 보기 좋으셨대요. 회식이 있어도 아내가 보고 싶었고 어떤 날은 아내가 외출해 없는 집을 들어갈 때 심장이 쿵쿵하고 아플 만큼 아내는 제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에게도 엄마가 하듯이 대해주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부터 저는 뭐든지 다 좋게 변하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원래 어린아이들을 좀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제 사이의 아이들은 아무리 개구지고 장난을 쳐도 그저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식이 귀하니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빴지만 아이들과 제가 잘 지내야 아내가 덜 힘이 드니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모두 제 엄마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죠. 저녁에 엄마를 만나면 어찌나 수다를 늘어놓는지. 어떤 날은 상을 다 치우고도 식탁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 너무 좋아 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줄 때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큰딸은 모든 것을 아내를 닮았고 아들인 둘째는 저를 닮았는데 다행히도 성격은 아내를 닮아 다정하고 사근거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류투성이의 제 과거의 삶처럼 아이들이 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냉랭하게 평가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라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보다 아내를 만나 달라졌고 그로 인해 행복해진 겁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저를 자주 웃게 하더군요. 그래서 잘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그리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공감을 하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눈물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에 나만 알고 자만하던 시절에 비하면 잘 웃기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남들에 비해 없다는 걸 알았어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게는 큰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감정이 눈물 쪽으로는 더 발달하지 못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도 못했죠. 눈물이 없는 게 질병이나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고치려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고 눈물 좀 흘린다고 별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눈도 잘 안 떠지고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겨우겨우 준비를 하고는 매일 출근하는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겠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에 들러 물과 점심때 먹을 비타민을 사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제 짐들을 정리하다 보니 제 지갑이 없더군요. 아마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편의점에서 보고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 분실 신고를 하고 인근 파출소에 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 혹시나 누군가 주워다 주면 연락 주시라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편의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지갑 안에 현금 5만 원 정도 만 원짜리로 있던 것은 못 찾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이 아내가 선물해 준 것이고 아이들이 제게 써준 편지들과 가족 사진이 있었기에 꼭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전 같으면 어차피 찾을 확률도 낮은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며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갑은 제게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었기에 찾고 싶어 무모한 짓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랬다고 지갑을 찾았다고 편의점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며칠 걸리긴 했지만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서두르던 제 스스로의 모습을 엄청 다그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린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신혼집이던 투룸 오피스텔에서 바로 옆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면서 걸어 다니기 좋다고 아무리 늦어도 지각은 안 하겠다며 그렇게 좋아해놓고 그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냐고요. 지갑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지갑을 찾았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기적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신이 나서 가보니 편의점 사장님께서 저 할아버지께서 지갑을 주우셨나 봐요. 그런데 라고 하시기에 돌아보니 허름한 옷차림에 매우 지쳐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안절부절하고 계시더라고요. 편의점 사장님이 제게 말을 하자 눈이 동그래지셔서 제 쪽을 보시는데 굉장히 곤란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비우고 나왔기에 얼른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분위기상 그 할아버지께서 지갑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를 보시면서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 어르신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라며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일으켜 세우자 일어나신 할아버지는 연신 허리를 굽히시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제 지갑 찾아주신 거 아니에요? 왜 미안하십니까? 제가 감사해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니 제가 며칠 전에 이 지갑을 이 앞에서 주웠어요. 폐지 받으러 매일 오거든요. 지갑 안을 살펴보다 돈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좀 사느라 5천 원 정도 썼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쓰고 며칠 동안 일해서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매일 폐지를 모아 먹고 살다 보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라며 다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 지갑을 받아들고는 안을 살펴보니 모두 다 그대로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5,000원짜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편의점 사장님은 그 할아버지가 사정이 안 좋으신데 손녀하고 손자까지 떠맡아 키우시느라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 5,000원도 아이들 간식 사셨어요. 그날따라 간식을 많이 사시기에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크게 잃어버리신 거 아니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되셨어요. 라며 할아버지의 사정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남은 현금을 다 꺼내 그럼요. 저는 지갑만 그대로 찾은 거에 감사한걸요. 제 실수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은 사례금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데 카드를 다 분실신고를 해놓아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라며 남은 현금을 다 꺼내드렸습니다. 진짜로 지갑을 찾은 것에 너무 감사했고 아내와 전에 봉사로 갔었던 보육원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 짓던 아이 얼굴이 떠올라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막 우시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경찰서 갈 것까지 각오를 하고 오늘 수레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이만큼 돈이면 우리 세 식구 며칠을 먹는데 고맙습니다. 라며 고개를 또 숙이시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가장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할아버지를 부축해 어휴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편의점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다시 보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기운이 없으신지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신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얼른 생수 하나를 따 할아버지께 드리시더라고요. 손 발을 벌벌 떨고 계시는데 도저히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 마침 방학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차 좀 가지고 여기로 좀 올래요? 라고 했죠. 아내도 놀랐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가지고 왔더군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부축해 할아버지 병원으로 가세요. 이대로 댁에 가셨다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려요. 너무 쉽게 용서를 받고 도움도 받으니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시간을 너무 쓰셨습니다. 라며 다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댁에라도 모셔다 드릴게요. 그냥 보내드렸다가 무슨 일 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라고 하며 할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모셨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치이지만 운전석에 앉더니 할아버지 댁이 어디세요? 라며 친절하게 묻더군요. 제게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요. 그런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감탄하며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 연락처를 드리며 혹시나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갑 찾아주신 은인인데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아드시고 고개를 숙이시며 인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내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는데 회사 앞이더군요. 회사와 얼마 멀지도 않은 곳에 그렇게 허름한 동네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어쩌면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거리에 있는 집에 사시더라고요. 아내는 이야기를 듣더니 할아버지가 가난하셔도 염치는 안 버리셨네. 오히려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많다던데. 큰 소리가 뭐야. 지갑은 버리고 돈만 챙기지. 할아버지가 너무 순수하시다. 라고 하는데 그제야 제가 할아버지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요즘 보기 드문 그 순수함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순수하신데 손자들은 또 얼마나 순수할까 싶어 뭐라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며칠 후 편의점에 들려 할아버지가 사가셨다는 간식이 무엇인지 물어 더 샀습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들러 아이들이 쓸만한 생활용품과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들을 좀 샀습니다. 뭐라도 챙기고 싶었거든요. 언덕길을 오르며 땀이 흘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아버지 댁 앞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리어카를 끌고 출발하시려는 할아버지가 보이더군요. 저를 보시자 리어카를 내려놓고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하시며 눈이 커다래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분들 간식이랑 반찬 좀 될 만한 걸로 좀 샀어요. 안에다 들여놔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닦으시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진짜 그 지갑 제게 소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라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문 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달려나오더니 아빠! 하며 저를 향해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빠! 아빠! 라며 마치 5살 정도 아이처럼 외치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 나온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야, 김선우! 아빠 아니라고! 하다가 할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누구세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봉지를 건네주며 할아버지가 아저씨 지갑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러 왔어. 라고 하자 아이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할아버지께 말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자아이는 저를 꼭 끌어안고 아빠라고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시며 애가 지 애비를 보내지를 못해 이래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시더니 선우야 간식 먹고 있어. 할애비가 가서 돈 벌어올게. 라며 아이를 달래시더라고요. 아이는 간식이라는 말에 누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아빠 또 와?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원래는 안 저랬어요. 지 애비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더니 저렇게 아기같이 변했어. 그러더니 남자 어른만 보면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셨죠? 미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충격으로 아이가 그렇게까지 퇴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가능하지. 아마 아빠가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의 나이로 가 있을 거야. 아빠와의 헤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안 됐다. 나도 한번 가서 아이들을 보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아내와 다시 한번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과 아이들이 끼니로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챙겨서요. 누나인 아이는 똑부러지고 야무지더라고요. 얼른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 고생 덜 시켜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닦는데 제 눈에서도 축축한 무언가가 흐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났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는데 그런 저를 보신 할아버지는 제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라며 눈물을 닦으시고요. 동생 아이와 몇 가지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여러 반응을 보던 아내는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제가 아는 후배가 하는 심리센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려놓을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료비는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누나 이름이 선미라고 했나? 선미도 힘들겠지만 동생 많이 도와줘야 해. 그래야 건강해지지. 라고 하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누나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나더군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이 웬일로 그렇게 눈물이 날까? 애들 생각나서 그러지? 라며 웃더라고요. 며칠 뒤에 아내는 소개했던 심리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며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의지가 있으시네. 보호자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 후배가 보기엔 치료만 잘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겠다네. 물론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야겠지. 꾸준히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랑 나랑 번갈아 가며 할아버지 댁에 가봐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 치료비는 내가 먼저 보내놨는데 뭐라고 둘러대고 물으라고 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더군요. 아내는 항상 누구를 돕는 일에 그렇게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나는 대로 들러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아이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이라 쌀도 조금 주민센터에서 나오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기는 하지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월세도 겨우 내고 아이들 학용품 값도 겨우 빠듯하게 사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더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찾아가며 알게 된 아이들의 부모님의 이야기에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원래도 가난한 집에 일용직 노동을 하시며 아들 하나를 낳고 키우셨답니다. 할머니께서 몸이 약해 아들이 7살 무렵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께서 어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키우신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께 아들은 효자였답니다. 공부도 잘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 대학에 보내지는 못해 미안하셨답니다. 그러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는 매일 불평하고 화를 내며 아들을 힘들게 하더래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맞춰주려 일도 더 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아빠를 엄청 따르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저 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관여를 안 하셨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집을 나갔답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은 바로 아들이 일을 하러 나가면 며느리는 바로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가거나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고 놀고 그랬답니다. 애들 보고 나가 놀라고 할 때도 있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아들에게 다 말을 했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마당에 다른 남자와 살겠다며 집을 나갔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무슨 미련인 건지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께 아이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며느리를 찾지도 못하고 여관에서 잠을 자다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답니다. 아이들에게 꼭 엄마 찾아오겠다고 하던 아들을 영안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안 나더랍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아이가 이상하더랍니다. 갑자기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고 아빠를 찾으며 집 밖으로 나가보더래요. 아이가 너무 놀라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지냈는데 그대로 그 상태까지 지나게 됐다며 할아버지께서는 내 잘못이지. 가난만 물려주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했을 거고 그렇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저희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서요. 그런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께서 부모님이 다 계세요?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신 분이시면 아마 더 훌륭하신 분이실 것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와락 더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 남자아이는 울지 말아요 라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대견해
저는 눈물이 더 났습니다. 누나 아이는 공부를 곧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시립대에 장학금 받고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사실 장학금이 아니면 대학에 갈 수도 없죠. 라며 아이는 웃었습니다. 아내는 사립대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기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입시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구해주더라고요. 누나 아이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며 좋아했고요. 저희 아이들은 입시 생각을 하려면 더 시간이 있어야 했기에 그런 누나 아이가 더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더 챙기고 싶기도 했고요. 몇 년을 그렇게 할아버지 댁과 교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자 아이인 선우는 전보다 더 또렷해지고 밝아졌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대신 아빠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누나인 선미는 목표했던 대로 시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아내와 더 자주 왕래를 하며 상담도 하고 묻기도 하더니 목표한 걸 이루어내더라고요. 필요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저희 딸은 당연히 여자니까 화장품이나 그런 게 좋겠지. 대학 가면 꾸미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이 초등학생이라 너는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으니 아빠는 당연히 알죠. 아빠는 그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서 어떻게 엄마랑 결혼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의견대로 너무 과하지 않을 만한 제품을 골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미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거나 꾸미는 일을 할 때 엄마 생각이 나요. 그 사람처럼 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라고요. 아내는 그런 선미의 말에 너무 가슴 아파하며 부모가 아이들을 병들게 했어 라며 울더군요. 저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더군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 아이들에게 큰 고난을 주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선우와 선미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자신을 탓하며 자라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그러고 며칠 뒤 선우를 보러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지 밝은 얼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죠. 그러자 제 앞으로 통장 하나를 쓱 내미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거 내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윳돈을 다 모았어요. 우리 선미가 장학금까지 받고 대학에 가고 났으니 나도 이제 좀 갚아야지 싶어서요. 우리 선우도 많이 좋아져서 내년부터 직업교육 받으면 취직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받아줘요. 라며 제게 통장을 내미시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제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생활하시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 그 돈을 아껴 통장을 만드셨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거 안 받아주시면 이제 저도 도움 안 받겠습니다. 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나와 통장을 보니 매일 조금씩 모으신 돈이 100만 원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아이들 간식 더 사주셔도 되는데 이 돈을 모으셨을 걸 생각하니 이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자기야, 나 이 돈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았다. 라더니 할아버지 성함으로 이 돈을 기부를 하자. 선우처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아내 말대로 하는 게 가장 값지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인 김진섭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부하면서 받은 기부 증서를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죠. 할아버지께서 그 기부 증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달만 했는데요. 할아버지, 선미도 이제 대학 갔고 과외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선우도 저만큼 좋아졌으니까 이제 조금 마음 놓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그나마 애비 얼굴 볼 면목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선우를 만나러 저와 아내는 계속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선미와 선우의 엄마라는 할아버지 며느리도 마주치게 되었죠. 대문 앞에서. 그러니까 나아준 값은 줘야지. 이 집 식구들은 뭐 이렇게 염치가 없어? 라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선우는 귀를 틀어막고 구석에서 떨고 있고 선미는 울면서 서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부들부들 떨고 계시고요. 아내는 달려가 선우를 끌어안았고 저는 선미 앞을 가로막으며 할아버지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이 일단 아무리 어머님이셔도 같이 사는 집이 아닌데 오셔서 금전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범죄예요. 접근 금지 신청하시면 처리해드릴 수 있고요. 한 번 더 신고가 들어올 시에 유치장에 가시는 거는 물론이고 조사받고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니 선미 선우에게 접근 금지 신청해드려요. 파출소 오셔서 신청서 쓰시면 되세요. 라며 데리고 가시기에 저도 같이 가 도왔습니다. 그 후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는 둥 접근을 하더니 계속 신고했더니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후로 선미는 약간이지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교수님의 차이를 알았어요. 교수님처럼 하려고요. 라면서요. 그러더니 지금은 열심히 임용고시 준비 중입니다. 선우는 얼마 전부터 빵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서 들어간 회사라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제과점 여는 게 꿈이라면서요. 할아버지는 이제 조금 더 쉬엄쉬엄 일하셔도 되는데 여전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폐지를 주우러 나오시고요. 이제 아내와 저는 할아버지를 뵈러 종종 찾아가고는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 마음을 놓고 일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한번 눈물이 터져 그런지 요즘은 울보라는 별명이 생겼답니다. 저만 알던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웃고 울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이웃은 더 가까이 있다는 것과 내가 조금만 도우면 그 이웃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선미가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제게 양복 한 벌 해준다고 하던데 받게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나서 옷이나 제대로 맞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존경하는 아내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